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스웨덴어 도전할 2. KF21이 모든 상대를 이겼다. 3. 패자의 나쁜 결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방산무기의 명가 스웨덴이 한국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먼저 전투기를 개발했으며 사부사는 KF21 개발 완료 시기에 5세대 단발 전투기 개발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때문에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KF21이 한국군만 쓰는 집지키기용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튀르키예나 인도와 달리 스웨덴 사부사는 명품 전투기 그리펜을 만들고 수출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T-50A 훈련기가 지난 미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과 사부가 합작한 T-7A 레드호크에 패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펙이 KF-21 보람의 블록3과 가격과 성능이 비슷하거나 우수합니다. 스웨덴의 계획이 완성된다면 그리펜을 만든 전투기 명가라는 명성을 등에 업고 수출 경쟁에서 KF-21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기껏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 항공기 시장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기의 실체를 잘 따져보면 그리 겁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기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KF-21이 FA-50의 길을 이어 수출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우선 결정적으로 사부의 5세대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또 미국의 게드, 영국과 일본이 개발 중인 템페스, 독일과 프랑스의 피카즈 같은 6세대 하이급 전투기는 우리의 보라매와 시장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 전투기라고 똑같은 전투기가 아니고 모든 무기는 용도에 맞는 사용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세대 이상의 미들급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사업이 성공할 가망이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유일합니다. 튀르키예, 인도 등이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지난 전적을 따져보면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으며 러시아가 개발한다던 체크메이트는 이번 전쟁으로 사업이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따라서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 스텔스기만 제친다면 KF-21 보라매는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항공기 시장을 독점할 유일한 미들급 전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총 3,000대 이상 수출된 F-16의 딜1 차기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가 전투기 명가 사부의 신형 스텔스기를 꼭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5일 세계적인 국제 언론 포린 폴리시 왜 스웨덴은 전투기를 팔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의 판매가 저조한 이유를 세세히 분석한 기사였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기 전투기였던 그리펜이 어쩌다 그렇게 됐냐는 반응이 많은데요. 제이스민 39 그리펜은 스웨덴 사부사가 만든 경량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타겟은 둘이었는데요. 최우선 타겟은 미들급 이상의 첨단 고성능 전투기를 살 수 없는 돈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는 그리펜의 스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펜은 스웨덴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 공군의 비행장이 전부 파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700m 정도의 비포장 도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 1시간 내에 금융 및 장비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이런 특성은 막대한 유지비가 드는 공항시설이나 복잡한 정비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후진국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리펜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는데요. 이렇게 그리펜 수출이 활발해지자 고성능 전투기를 보조할 로우급 전투기를 찾는 국가들이 그리펜을 구입했습니다. 결국 가격 대비 훌륭한 운용 특성과 유지보수에 집중한 개발 컨셉이 잘 먹혀든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리펜은 한창 제작이 진행 중인 수량을 포함하면 무려 300대가 판매된 21세기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실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먼저 초창기에 양산된 제이스민 39 그리펜 CD형은 이사 레이더에 비해 떨어지는 기계식 레이더와 구식 항전, 낮은 무전 탑재량 등 시대에 뒤떨어진 성능 탓에 주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FA-50 주문이 폭주했는데요. 지금 한창 선주문이 진행 중인 FA-50 블록 22 이사 레이더
대전자전 능력이 강화된 신형항전, 개선된 공대공 무장과 연료 탱크로 그리펜보다 부분적으로 우수하거나 맞먹는 성능임에도 가격이 반값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최대 고객인 우리 국군이 도입 수량을 떠받쳐주면서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춘 덕을 톡톡히 본 것인데요. 이에 대응해 스웨덴 사부는 이사 레이더와 신형 항전 등으로 대폭 개량된 그리펜 EF의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12월 30일에는 신형 그리펜 2가 KF-21 매도 탑재되는 유럽제 첨단 중장거리 미사일 엠비더 미티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 이유는 비싸도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싸고 우수한 성능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리펜 CD형과 달리 이 F형은 비싼 단가와 살인적인 유지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단가 중 3담수를 차지하는 레이더, 항전, 엔진을 전부 외산으로 쓰다 보니 단가가 폭등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가격이 무려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습니다. 최악으로 가정할 경우 미들급인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나 비싼 가격과 유지비로 악명이 자자한 유로파이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 이 돈이면 FA50 블록 20을 3대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펜 2에 달리는 ES-05 레이븐 레이더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가 판매하는 이사 레미더인데요. 그런데 이 레이더의 수자는 대한민국에서는 구식 기술로 취급되는 갈륨 비소가해제입니다. FA50 블록 20에 탑재될 국산 지라 갈륨가엔 이사 레미더에 비해 한 끗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브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28일 그리펜에 탑재할 신형 지라갈륨 이사 레이더를 그리펜 D형에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망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사실 사브의 계획은 거창하지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담수가 외산이라 개발비가 높습니다. 당연히 생산 단가 역시 비싸고 개량을 할 때 필요한 비용도 상당합니다. 한마디로 사는 놈이 호구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안 되고 가성비가 낮아져 고객이 줄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품 단가가 급상승해 가격이 폭등하는 막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펜 전투기의 수출 전망이 암울해지자 갑자기 이제 막 시제 비행에 성공한 KF-21 보라매로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로우 미들급 전투기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KF-21 보라매뿐이기 때문인데요. 2022년 현재 로우급 전투기의 최강자는 FA-50입니다. 하지만 미들급으로만 올라가도 한국은 명함조차 내밀 수 없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과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F-16의 경우 최신 개량형 F-16V가 불티나게 팔려서 10년치 주문이 밀려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공군의 미들급 전투기를 F-16이 독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반해 우리가 만든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이제 막 비행시험을 시작한 신생아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비교를 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2030년대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F-16V의 생산이 마무리될 2030년대가 되면 다소의 라팔이나 F-16은 설계 수명의 한계를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F-16은 1974년 1월 20일 개발돼 생산됐고 라팔은 1986년 7월 4일 초도기가 비행했는데요. 달리 말해 이사 레이더, 스텔스기, 아르스트나 5세대 단거리 미사일 같은 첨단 기술은 아예 상상도 못할 옛날에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태생적으로 기본 골격이 너무 구식이라 아무리 개량해도 미래 전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능력에 맞출 수 없다는 분석이 전세계 군 전문가들의 평인데요. 그런데 대체할 항공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주요 항공 강국들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2성급 국가들과 함께 F-22와 F-35를 뛰어넘는 첨단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F-16의 뒤를 이을 미들급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들급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저가형 5세대 스텔스기 체크메이트 개발을 선언했고 튀르키예는 국산 전폭기 TFX의 개발을 한창 추진 중입니다. 또 인도 역시 테자스 전투기의 뒤를 이어 5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모두 엉망진창입니다. 우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고, 튀르키예의 TFX는 엔진조차 구하지 못해 우왕좌왕 중이며, 인도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이라 여겨졌던 대안은 스웨덴 사부가 개발한 그리펜이 F였지만 이마저도 가격 폭등으로 비싸기만 한 애물단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9일 KF-21 보라매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시제기 기준 4.5세대 최고 성능, 블록선 기준 5세대 스텔스기인 미들급 전투기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고성능 전폭기를 만든 경험이 없던 한국에서 세상이 놀랄만한 전투기를 갑자기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미래에 사용할 주력기를 고민하던 후진국과 나름 힘 좀 쓰지만 항공기술은 없어 쓸만한 미들급 전투기를 찾던 지역 강국들이 KF-21 보라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1000억 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과 4.5세대 최상급의 성능, 5세대 스텔스기 개량 가능이라는 조건만 보면 KF-21 보라매보다 나은 전투기가 없습니다. 만약 이 분석대로 KF-21이 전세계 미들급 전투기 시장을 독점할 경우 F-16의 3000대 수출은 따를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수출 실적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은 예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KF-21 보라매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펜 사업이 죽을 쓰던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5세대 단발 스텔스기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러시아 체크메이트와 비슷한 로우 미들급 성능을 가진 5세대 단발기를 개발 중인데요. 같은 포지션으로 대박을 냈던 그리펜의 뒤를 따라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KF-21 보라매가 독차지할 수 있는 미들급 시장을 상당히 잠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부가 이번에 5세대 스텔스기 개발을 발표한 것은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닙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하던 6세대 하이급 전투기 템페스트의 개발에 스웨덴보다 돈도 많고 기술도 좋은 일본이 끼어들면서 찬밥이 된 스웨덴이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가까운데요. 그 증거로 사부사는 이미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2013년부터 5세대 스텔스기 FS-2020을 개발해 2020년에 시제기를 낼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여러 예산을 얻고 조립품처럼 전투기를 만들던 사부의 개발 역량으로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보잉과 합작해 대한민국과 로키드 마틴의 합작훈련기 T-50A를 꺾었던 T-7A 레드호크의 개발마저 지연되며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오래된 전투기 명가라 할지라도 사부사의 5세대기가 제대로 개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사부사의 CE제로는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세계적인 군사 언론지 제인스에서 그리펜 판매 부진에 실망한 사부 CEO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사부 CE제로는 그리펜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그리펜의 성능이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외교적 영향력으로 F-16 판매를 감료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같은 시기 우리 FA-52 꾸준한 개량과 단가 억제로 초대박을 내고 KF-21의 본격적인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실력이 없는 나라들의 푸념에 불과한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4.5세대 쌍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미친 짓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예전과 반대로 미국은 방위산업과 경제에서 모두 한국에 패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불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미국이 지배해야 한다며 한국에 투자하려던 대만 반도체 기업까지 빼앗아 미국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미국에 더 많은 회사와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인센티브 지원을 내세워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게 미국의 공장을 건설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은 100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돈으로는 약 140조라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투자만 하게끔 유도하고 밀어주는 건 자국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 기업보다 몸집이 커지는 걸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최근 삼성이 반도체 부문에서 아예 초격차를 벌려버리겠다며 중대 발표를 해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 반도체 패권 경쟁은 중국 대 미국이 아닌 한국 대 미국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반도체 굴기싹을 자르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의 AI용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반도체 장비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을 막고 있죠. 2020년엔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에 사용하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판매 금지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14나노미터 공정용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짐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시시스 기술 분야는 이에 대해 이번 전략은 중국을 질식시키는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고 제조 장비도 만들지 못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미국은 중국의 약점을 반도체로 보고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지 못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렇게까지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현재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중국 업체는 해마다 점유율이 늘고 있어 미국의 반도체 위기감 고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인해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고 중국을 더욱 압박하려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미국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한국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신규 공정 적용을 위해선 장비 업그레이드와 공장 라인 확장 시에도 추가 장비가 필요한데 중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비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 인텔로부터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었는데요. 이에는 중국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를 매각하기 전 인텔과 바이든 정부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 공장 거래 관해서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던 대만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미국으로 데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대만 기업은 세계 3위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 기업인 글로벌 웨이퍼스인데요. 사실 대만 기업은 원래 독일에 지으려다가 한국에 새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설득 끝에 이 대만 기업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게 됐는데요. WSJ에 따르면 대만 기업은 끝까지 한국에 지으려 했었지만 미국의 추가 지원 이야기에 넘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러몬도 장관은 WSJ와의 인터뷰에서도 대만 CEO는 미국의 추가 지원이 없었다면 M 공장을 한국에 지으려고 했다며 나는 우리가 그 계산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추가 지원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에다 지으려던 공장마저 뺏어가면서 말이죠. 이와 같은 행동에서 미국은 동맹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이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술 분야를 지배해야 한다는 미 상무장관의 말에서도 이 같은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긴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밀어주는 건 자국 기업인데요. 최근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주 북부에 있는 클레이의 대형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데요. 미국이 파격적 인센티브를 이야기하자 그동안 아시아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온 마이크론은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유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이 추진하고 있는 신공장은 반도체 클린룸 크기만 미식 축구장 40개를 합한 규모인 240만 제곱피트에 달하는데요.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미국 투자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투자를 통해 정부에서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과 2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되고 뉴욕주에서도 별도로 55억 달러의 지원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했던 대우와 너무 다른데요. 한국 기업에겐 제대로 된 지원금 약속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겐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업계에선 마이크론의 이런 계획과 함께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을 쏟아붓는 만큼 여태 한국 기업이 주도해온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삼성이 아닌 마이크론에 투자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처럼 마이크론이 이렇게 반도체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론이 미국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얻고 있는 만큼 따라잡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우려를 예상이라도 한 듯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초격차를 벌리겠다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위축하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는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메모리 생산량을 줄이지도 않을 것이며 현재 감산 논의 또한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글로벌 디램 시장에선 점유율 45%,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점유율 34.9%를 차지했죠. 그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아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2030년에는 첨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해 경쟁 업체들과 격차를 더욱 벌리겠다는 각오 또한 내비쳤습니다. 마이크론이 지난 7월에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삼성의 첨단 낸드 플래시는 차원이 다른 기술인데요. 첨단 낸드 플래시를 내놓는 순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을 따라잡을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를 300단까지 올리는 게 충분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 삼성만의 혁신 기술로 첨단 낸드 플래시를 만들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 설계 단계에서 고객과 협업해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내놓고 있다는데요. 최근 메모리 구조는 복잡해졌고 고객들마다 자신들의 서비스에 맞는 메모리 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니 삼성은 기술력으로 이를 맞춰 제공하는 삼성 메모리 리서치 센터를 만들 것이라 합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칩, 이미지 센서, 전력 반도체 등 900여 개의 제품을 모두 만드는 기업으로 고객이 원하는 반도체가 모두 있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면 삼성을 따라잡을 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면 미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을 중국이 아닌 한국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이를 생각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키우려 마이크론을 미국으로 데려온 것 같지만 삼성전자가 초격차를 벌리겠다고 발표했으니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위축으로 마이크론은 미국 공장 건설 건과는 관련 없이 내년 설비 투자는 30%를 감축하고 공장 가동률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사이에 삼성과 마이크론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미국은 이 와중에도 한국 기업에겐 지원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금과 관련해 중국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게끔 은근히 압박을 넣고 있죠. 그러나 미국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 손절을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미국은 미래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적으로 둘지 동맹으로 둘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